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5년 첫 번째 미학탐구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작품 우메즈카조의 표류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인상 비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쭉 나열해 봤는데 지금 보니 좀 더 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끝도 없이 사건이 몰려오잖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중에서 나를 제일 당혹하게 하는 혹시 강렬하게 느낌이 오는 이 두 판이 막 분비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작품이 미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나한테 어떤 인상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처음에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은 이 만화가 1권 볼 때 의외로 펼친 페이지랑 양쪽 페이지를 다 쓰는 게 잘 없거든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척하는 일러스트 사파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긴 한데 그리고 그 일러스트 사파들 너무 웃기잖아요. 그 전부 다 쇼에 그 이상한 얼굴 거대하게 그려놓고 쇼가 다 놀라고 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재달 당시에 내지 표주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장면들을 지금 보면 좀 웃긴. 갑자기 그 전에 막 쇼가 칼에 찔리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멀쩡한 쇼 일러스트 사파 딱 나오고 그래서 반대로 좀 되게 약간 레트로하다고 해야 되나? 그 맛이 있는 거죠. 약간 세련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만화적으로. 그런가? 네.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죠. 그리고 주인공 쇼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자면 애가 너무 불쌍한데 너무 늠름하고 이래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어디서 좀 인상적이었냐면 아까 저는 그 선생님이 계속 그 눈에 애들 알고 죽이는 선생님. 근데 처음에 애가 와서 막 우니까는 뺨을 때리잖아. 그러다 나중에 애들 통제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깨진 유리 가지고 그 친구가 맞나? 그 깨진 유리 가지고 학생을 찔러요. 애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해도 계속 떠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소리 그 지르는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죠. 근데 그런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좀 굉장히 전체 권에서 가장 소름 돋는. 왜냐하면 초반에 딱 선언적인 장면이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제 상황 앞에는 약간 프롤로그 느낌이고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감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아이를 대상화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대상화해서도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대상화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장면인 거야. 그 장면이 내 그리고 입장에서. 그거 아들이었잖아요. 네, 나중에 맞아요. 미안하다 자기 아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카야와 그나마 선생님이었나? 그랬던 거야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되게 감정은 모르겠어. 내가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고 되게 충격적이죠. 네, 선언적인 면이 그러니까 확실히 있었던 얼마나 것 지금 같아요. 엉망진창인지 알려주는 장면이죠. 네.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잘 안 쓰는 펼친 페이지를 팍 쓴단 말이에요. 다 칸이 없어요. 다 날라가 있는 그런 거랑 그다음에 또 하나 저 웬만하면 그 이런 공포 만화에 나오는 이토준지에 나오는 그 막 소용돌이 이런 것도 다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보는 편이거든요. 네. 와 귀엽다. 왜냐면 현실감이 없어. 아까 근데 그 소용돌이가 영화화 돼 있을 때 난 너무 무서웠어. 중학교 때 리얼리티하게. 근데 만화에서 볼 때는 와 귀엽다 이러면서 보는데 이 만화에서 되게 많은 괴물들 뭐 진화된 생명이지만 괴물들이 나오잖아. 웬만해선 다 그냥 귀엽다 그냥 뭐 좀 징그럽네 이러고 넘어가는데 정말 괴기했던 장면이 뭐냐면 이 괴물로 변해가는 학생들이 약간 엎드려 뻗쳐 자세 비슷한 걸로 쫙 서 있잖아. 그리고 점점 미래인간. 미래인간으로 시린류. 변해가면서 등에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군 뭐 이러는데 외눈 그게 한 3권인가 그래. 3권인가. 후반에 네. 나오니까. 끝쪽이죠. 저는 그게 너무 괴기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리고 걔네들이 또 어떻게든 구해주잖아, 쇼를. 맞아. 그거가 오히려 좀 반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뭐랄까, 그 그게요. 비주얼이. 그러니까 딱 저는 그거 보면서도 그러니까 우메즈카조가 참 정말 이게 어떤 무의식의 공포를 그려내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엄청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그냥 떠올리는 무의식을 그냥 쫙 나열하잖아. 그래서 아까 다 정하고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실은 자기가 믹싱된 어떤 무의식, 사회적 집단 무의식 같은 게 다 반영돼 있는 거죠. 저는 그거 보고 느꼈던 게 결국에는 미래인간처럼 변형되어 가는 아이들.
근데 그 모습이 엎드려 뻗쳐잖아요. 그리고 그 이미 변형돼 버린 약간 이상한 뭐랄까 등에서 그 거미 인간 연가시가 아니고 그 뭐지 이거 귀뚜라미 같은 거 뭐지? 곱등이. 곱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충류 곱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형태잖아요. 미래 인간 형태가. 네.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비늘 막 생기고 곱등이 같이 이렇게 엎드려 뻗쳐처럼 있는 그 중간 단계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보는데 얘네들이 학생이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벌 준다는 게 뭐냐면 엎드려 뻗쳐잖아. 근데 너무 이거는 아이들을 혼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길들이고 있는 거 자기. 길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미래 인간이란 건 먼저 사실 어른이거든. 그죠. 실패한 어른. 어. 그러니까 실패한 어른이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과 그거를 피하는 동화되는 아이, 동화되지 않고 도망가는 아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변하기 전에 그 미래 인간으로 변하기 전에 인간인 그 아이들이 이미 변해버린 어른으로서의 미래 인간이 변하지 않은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할 때 구해주잖아. 맞아요. 자신들의 의식을 잃기 전에 빨리 도망가 이러면서 라는 걸 보면서 그거를 의도한 것 같진 않아. 갖다 붙였어. 내가 봤을 때 약간 갖다가 붙인 것도 있는데. 근데 너무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찰떡이야. 왜냐면은 그 풍경 엎드려 뻗친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가 딱 그 훈육할 때. 그러니까 선생이나 어른들이 아이들 훈육할 때 가장 전형이거든. 근데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장면이랑 이 장면이랑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내 무의식 속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인 것 같아. 나한테 누가 나는 강요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어른들 중에서 이제 어른인데 덜 자란 어른들 많잖아요. 자의식이. 그래서 자기 자의식을 증명받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어른들이 살면서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안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종류의 억압은 되게 싫어해. 다른 종류의 억압은 내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좋아하는데 그런 를 정말 미친 듯이 싫어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딱 그 두 장면이 왜 인상적이었는지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들은 다 귀엽네. 와, 이 사람 때문에 와 나도 큰일 나겠다. 와 이러면서 보는데 그 두 개는 뭔가 섬뜩한 약간 닭살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되게 기괴하죠. 뭐가 오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있었던 장면이다. 참 대단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게요. 그런 것에서 공포를 캐치한 거잖아. 맞아요. 작가가. 이거는 진짜 엄청난 근데 감각인 그런 게 것 이제 여러 가지 맥락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반응한 거죠, 작가님은. 나머지는 우리도 다른 걸 반응한 거고. 작품 자체가 세팅을 너무 잘해놔서 그 하나의 상황으로 우리가 느꼈던 뭔가의 그 느낌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게 세팅을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작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도 아는 거지. 뭐냐면은 이것이 되게 리얼리티가 반영된 만화가 아니라 이미 초현실적인 어떤 말도 안 되는 먼 미래에 보내놓고 근데 그 먼 미래도 사실은 미래도 아니야. 근미래야. 그냥 환상이야, 환상. 환상 속에 가둬놓고 자기 멋대로 뭔가 이제 전개를 시키는 거지. 사실은 이 인과가 되게 부족하잖아, 전반적으로. 네. 변성이 없죠. 근데 작가는 아는 거야, 근데 그걸 자기가 좋아한다는 거를. 근데 그래놓고 거기에 이제 파편화되고 끊어져 있긴 했지만은 거기에 강력한 기호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 지금 이거 녹음하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되게 작가님이 되게 감각적이고 본능적으로 그리셨을 수가 더 많아 보이긴 한데 약간 지금 상황이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걸 보는 우리의 삶이나 사회나 뭐 어떤 생각들이 반영돼서 더 그런 걸 캐치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도 느낄 수 있고 저렇게도 느낄 수 있게 그거를 세팅해놨다는 거. 그쵸. 그거에서는 이 사람이 와 정말 엄청난 재능이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들은 오히려 뭔가를 함의하거나 뭔가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그려냈을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이게 해석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거를 마치 이 시대의 무언가를 마치 액바지 하듯이 다 받아내고 이거를 풀어낸 거지. 근데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 자체를. 맞아. 자신이 생각하는 공포 자체를 그냥 그려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온 작가님도 뭔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일단 1권을 읽으면서
그 화광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그 움직이는 그 진동처럼 표현된 양면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네, 27에서 40페이지 사이쯤인데 네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와 진짜 과감하다. 이게 막 어떤 다른 뭐 움직임 선이 아니라 글자라는 효과음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되 그걸 또 그림처럼 표현해서 이 양면 페이지와 더불어서 과감한 진동 표현과 충격을 독자에게 줄 수 있게끔 그리신 이 연출이 되게 일단은 처음에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물론 저거는 한글이니까 편집자가 네. 수정을 했겠지만 원서에도 저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렇게 돼 있어요, 했겠죠. 실제로. 그리고 일본어로. 이거를 편집자분이 참 그리실 때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맞아요. 사실 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그래서 이 초반부에 이 지진이나 진동을 표현하는 그 연출이 저는 일단 인상 깊었고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사키코라는 그 여자의 캐릭터가 되게 정이 많이 가는데 그 캐릭터는 두려워하면서도 뒤에 가 있지만 그래도 할 거는 계속하고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캐릭터거든요. 물론 약간 시대상으로 약간 여성의 대상화가 있는 캐릭터이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됐지. 네, 굉장히 돼 있는데 그럼에도 아니 아이들인데도 여자아이가 어디서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나중에 되면 50년 약간 전의 이야기. 막장 사랑 드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되게 좋았던 장면과 에피소드는 그 홍수가 나는 씬이 있어요. 2권쯤에. 네. 근데 보통 얘네가 지금 사막화가 된 미래인데 그래서 비가 안 오니까 뭐 산소도 부족하고 왜냐면은 식물이나 그런 게 뿜어내는 게 있어야 얘네들도 숨을 쉬고 뭔가가 살 수 있는데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또 네. 자기들끼리 이제 하거든요. 피아노 치면서. 근데 그것도 약간 좀 기괴하기는 해요. 애들끼리 약간 어떤 종교적인 이상 행동 주술. 같은 거를 주술을 하는 거니까. 애들이 십자가에 묶어놓고 불태우는 그렇죠. 것도 화형식으로 이제 네. 재물 바치는 것도 있죠.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죠.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왔을 때 신을 찾는 거랑 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홍수가 밀려 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그 나가서 교문을 그 한가운데서 막으면서 이 물을 그 조그만 몸으로 이 물을 나는 그 학교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고 먼저 가장 튀어나갔던 게 사키코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다른 여자 아이들이 나 이제 남겨진 애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다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 홍수가 학교에 들어오는 거를 막는 그 연출진이 저는 되게 약간 뭉클하면서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 때문에 어떤 여자의 모가지가 날아가는 그 연출도 있거든요. 너무 과감한. 네.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 진짜 안 되지. 너무- 근데 너무 무섭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네, 힘을 모아가지고 교문으로 넘어오는 물길을 막으려고 네, 서로 이렇게 방파제 역할을 하려고. 방파제 역할을 하고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팔 잘리고 머리통 날라가고 이런 연출을 하는 게 네. 있는데 너무 무섭지. 과감하고 너무 무서웠고 이제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결국 이제 잘 막았고 그게 저는 일단은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고 잘 그- 막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을 다른 다해 일이 막았죠. 딱 최선을 몇 명만 다해 살아남고 말했죠. 나머지는 막 죽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2권 이후부터 사실 좀 집중력을 조금 잃었거든요. 초반에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길긴 해. 약간 그 도파민이 너무 과다하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저는 종종 있어서 근데 다 그럴 수 그랬는데-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2, 3권쯤에 그 맹장 수술 씬 있잖아요. 아. 그 장면도 굉장히 그것도 정말 굉장한데 사실 저는 맹장 수술 씬이 아니라 맹장 수술 마취를 하려고 은방울꽃을 찾아 나선 그 사키코와 친구들 그 씬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동시에 3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때쯤 되면 오모토라는 친구랑 쇼랑 갈라져. 약간 나눠지지. 여당 야당처럼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가 국가처럼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서 자기 영토 영토, 싸움을 영토. 하거든요. 난 그거 보면 철수와 짱구 생각.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와 싸우는 동시에 이제 한 명의 이제 자기네들 우두머리 같은 대통령인 쇼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맹장 수술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마취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키코와 친구들 여자애들 3명이서 반 세력 그죠 야당 그 오토몬의 이제 그 야당이라고요? 영토에 빨리 가서 그걸 구해와야 되는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지. 네, 진짜 말이 안 되고 정신이 너무 아니, 없는 그 그 씬이었거든요. 수술을 집도하는 사람도 네. 초딩이에요. 부모가 의사라고 너가 너 부모님 의사잖아 와서 저기 너 수술해봐 이런 거니까 미쳤다. 미쳤어. 엄청나죠. 예. 진짜 엄청난 것 같고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3가지의 이상한 사건을 막 정신없이 보면서도 그게 순간적으로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제가 너무 급박해지더라고요. 네, 진짜 급박하죠. 정말 너무 급박하고 그 도망쳐서 자기 쇼네 이제 그 영토에 가까이 와서 이제 넘어졌을 때에 그 절박함과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급박함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거의 마지막 부에 대한 권수인데도 엄청 집중해서 봤었던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3권이 이제 1권이 힘이 제일 세고 그렇죠. 3권이 맥락상 어쨌건 정리를 하면서 끝내야 맞아요. 되니까 이게 음. 뭐랄까 인과가 그래도 좀 있지 다 전체적으로. 확실히 1권보다는 2, 3권으로 갈수록 그 이야기나 이제 그 풀어놓으시고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 조금은 갈수록 약간 뭔가 생겨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정리하는 힘이 네. 있죠. 그래서 3권에서는 그 이야기가 정리되면서 오는 네. 그래서 이 책을 계속 보고 싶다고 하는 힘이 있지. 그렇죠. 그리고 약간 마지막으로 짚고 싶었던 건 그 엔딩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는 3권을 읽으면서 페이지가 얼마 안 남아 가는 거예요. 점점 얇아져 가는 거예요. 뒷부분이. 해결 근데 하나도 안 해결된 게 됐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절망적인 2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책을 읽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가장 큰 사건이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나머지에 이제 페이지가 많이 남았다는 거랑 지금 사건이 안 끝났는데 책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엔딩이 나 지금 페이지가 한 3장, 4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아직도 얘네들 여기 있는데 어떻게 돼가는 거지? 나는 근데 전혀 아니었는데. 정말요? 저는 나는 그 네. 누구야 아유미였나? 그 네. 영적인 영적인 애 아유미. 있잖아. 네. 하면서 이제 애들이 갈 수 있어 하잖아. 네. 그러면서 저는 완전 괜찮았는데. 이제 그래요?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그랬는데 네. 저 이제 뭐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엔딩 부분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엥? 약간 끝나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엔딩 같은 부분. 저는 엔딩 별로였어요. 난 엔딩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엔딩이 딱 주제를 너무 잘 담았어. 그러면 그 얘기 하시면서 네. 인상 깊었던 얘기도 이어주시죠. 엔딩을 음. 이어서 마무리하자면은 엔딩이 왜 인상적이었냐면은 이렇게 엔딩을 우선 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결국에는 못 돌아가잖아. 네. 그것만으로 전 정말 굉장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냐 아이들을 이제 뭐냐 결국에는 거기 정말 말도 안 되는 먼 미래 남겨놓고 니들은 니들이 알 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게 라고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피엔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자립심? 혹은 그러니까 표류교실 한마디로 너희들은 표류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이 있고 앞으로가 있다. 기성세대나 혹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주제적인 거 있잖아요. 기득권이나 이런 거에 기대지 말고 너희들이 어떤 주체적인 무언가를 해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엔딩은. 근데 그거의 형태가 그런 거를 담는 엔딩의 형태가 얘네들이 돌아와서 그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맥락상 돌아갈 것만 같이 3권 내내 해놓고 나서 아니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결국에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심지어 그 다이너마이트 여당의 미친놈이랑 악수를 하면서 끝나잖아. 맞아.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 갑자기 악수해. 사실 내가 한 거야.
쇼한테 그러지 마. 그것도 그러면서 진짜 맞아. 뜬금없는데. 다이너마이트 2개 어디 예, 있었냐고. 근데 사제 제가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폭탄인데. 뭐냐면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근황 얘기할 때 얘기한 거랑 살짝 이어지는데 뭐냐면 네. 거기서 그 다이나마이트 친구가 이름은 기억 안 오토모. 나죠? 오토모? 오모토가 다이나마이트를 사실 내가 했어. 근데 사실 걔가 심지어 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에. 선동하던 애란 말이야. 맞아. 선동? 권성동? 자 이거 삭제해주세요. 어쨌건. 네. 근데 그걸 선동하던 애인데 갑자기 사실 나였다고 하면서 물론 그것도 어떤 감흥이 있지. 왜냐면은 쇼의 행동과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감흥해서 그렇잖아. 쇼를 사실은 이제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걔 갑자기 아니야 사실 나였어 하면서 이렇게 등장하잖아. 네. 근데 그때 쇼가 역시 내 말이 맞지? 저놈이 쓰레기야 하면서 걔를 죽였으면 아마 엔딩이 아니었을 거라. 엔딩이 더 비극적이거나 혹은 쇼라는 인물의 캐릭터가 붕괴됐겠지. 그렇죠. 이 만화는 이제 계속 비극이 핑퐁 되는 형식으로 네. 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걔네 그 선동하던 다이나마이트 오토모를 안았단 말이야. 포용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런 맥락에서 결국에는 손을 내밀고 악수 엄청 힘있게 악수하잖아. 네. 똑같아 빡 하면서 울면서 둘 다. 맞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용서고 포용이고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갈 거야. 괜찮을 거야. 하물며 여기가 아포칼립스적인 먼 미래 세계지만 어른들이 없더라도. 맞아. 그리고 더 나아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유라는 정말 작은 꼬마아이는 미래로 보내자 하는 어떤 선민 의식까지 표현하면서 현재는 현재 한마디로 한마디로 쇼의 부모님들이 있는 현재는 현재고 미래와 우리는 미래니까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자라고 하면서 끝나는 그 엔딩의 형태가 굉장히 좋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근데 이 엔딩은 아니고 네. 이 엔딩은 그냥 좋은 엔딩으로서 이게 걸작인 이유고 표류교실이라는 만화가 한마디로 완성되는 순간을 얘기한 거고 저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인상적인 게 있다면은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 3개. 첫 번째는 의자 장면. 저희 쉬는 제가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네, 의자 장면이 뭐냐면은 그 괴물이 와가지고 이 괴물한테 안 잡아먹히는 거를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이 괴물은 사실 의식을 공포를 먹는 앤 거지. 굳이 대충 퉁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거야. 한마디로 기절해라. 아니면은 인간이 아닌 척하면 돼.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이 친구가 공포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 잡아먹힐 거야라는 맥락으로 각자 서로에게 사물이 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쇼가 이 주인공인 애가 딱 1대1로 딱 대치됐을 때 의자가 되자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엄청나게 만화 미학적으로 뛰어난 장면이거든요. 이게 아마 722페이지인가 그럴 텐데 1권에서 1권인데 720. 네, 맞네 여기. 맞아. 722페이지예요. 여기 이렇게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 음.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엄청나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만화 미학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진짜 만화에서만 가능한 그런 연출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만화 미학 얘기할 때 선형성과 비선형성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컷들이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읽히기도 하지만 한 덩어리의 하나의 그림이에요. 의자라는 이미지.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거는 순서대로 읽히지만 동시에 하나의 그림으로 오면서 쇼가 의자가 되는 순간을 연출해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유려한 연출이에요. 이게 74년도 전후의 만화로 생각한다고 하면 엄청난 연출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게 지금 보면 근데 앞뒤 장면은 약간 웃기긴 해. 실제로 이게 앞뒤 장면에서는 좀 과장된 게 과장된 게 많아가지고 괴물이 정말 의자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거든. 근데 어쨌건 이것이 그래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심상적으로 엄청 대단히 연출적으로 좋은 장면인 게 사실 이게 제가 이 장면이 왜 대단하냐면 이 당시에 만화가 1차원적인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상적인 거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 근데 이건 뭐냐면은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이라고 했을 때 원래 이 당시의 문법이라고 하면은 쇼가 그냥 난 의자다라고 하고 의자가 옆에 있던가 아니면은 그냥 쇼는 변하지 않은 채 그냥 의자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인 거야. 그냥 생각만 의자라고 하는 거지. 꼭 괴물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건 뭐냐면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의자를 연상시키면서 의자로 그려버리잖아요. 그냥 쇼를. 엄청나게 사실은 엄청 세련된 연출인 거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그 빌딩 장면. 빌딩에서 처음으로 엄마의 칼을 찾는 잡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1권이죠. 네,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었. 저는 되게 충격적이에요. 처음 읽었을 때.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시공간이고 이거는 아무런 맥락이 없고 이제 아이들의 그냥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아까 우리들이 모두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모, 기성세대와 현재의 아이들의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되게 희미한 거죠. 별거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중간중간 나오는 이런 연출들이 전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다루는 연출로서. 그래서 이거는 만화 보면 더 재밌으니까. 또 하나는 그러니까 말을 아낄게요. 또 하나는 그 미이라 장면. 이거랑 연속돼서 이게 타임 어떤 이제 시간을 장난치는 장면 있잖아요. 네, 2권에서 저는 그래서 2권이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거 한 이건- 400페이지 내외예요. 2권에서 갑자기 얘네들이 미이라를 발견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만화를 보다 보면은 뜬금없이 왜 미이라지 이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복선을 회수하는데 어쨌건 미이라에 뭔가가 있어. 근데 그게 아까 앞서 얘기했던 빌딩 장면이랑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연출 자체도 그렇고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아요. 되게 장치를 되게 네. 재미있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연결하는 그런 장치. 맥락에서 제가 미양되게 꺼냈던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다 세 개가 연속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 호텔이잖아요. 네. 호텔에서 마지막 남은 미친 선생이 네. 쇼를 죽이려고 할 때 이거는 이왕이면은 뭐 스포 안 하면 좋으니까 어떤 의도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쇼가. 그래서 그 위를 탈출해. 이게 한마디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이라인데 미이라도 과거의 어떤 유산이야. 근데 걔가 여러분 연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라이징 하거든요. 라이징. 이게 이렇게 일어나요. 맞아요. 시체인데. 사후경직 같은. 그렇잖아요. 사후경직처럼 갑자기 온도가 이제 바뀌면서 네. 그게 개방되잖아요. 벽이.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야구 선수였잖아. 맞아. 그렇잖아. 근데 그거랑 연관돼 가지고 이 야구 선수가 일어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동시에 그 야구 선수랑 연관된 무언가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아이들이 위기를 탈출해. 맞아. 자, 이게 또 있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저는 이건 3권에 나오는 건데 우주선? 아니 우주선 말고 우주선은 오히려 좀 우주선도 그 의미가 너무 있지. 뒤이긴 하지 않나요? 근데 우주선도 사실 연결되긴 하는데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강도 얼굴이랑 팔이 잘린 강도. 저는 그때 딱 보고 이 사람이 이때 떠올렸겠다 싶었어. 14세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떠올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냐면 딴 뜻이 아니라 이 표류교실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상상의 어떤 영역을 스스로 스펙트럼을 확장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놀고 싶어서 설정 노름을 할 수 있는 이상한 곳에 학교를 보낸 다음에 막 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얼마나 잘 놀 수 있는지 알게 된 거지. 그거의 정점이 뭐냐면은 그 강도. 머리의 3분의 1이랑 팔에 한 3분의 2가 날아간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게 잘린 게 아니야. 날 보여. 고쳐줘. 내 눈에 보여. 내 눈이 보이고 내 팔이 움직이고 있어. 이거 좀 붙여줘. 내 팔이랑 눈 좀 구해다 줘.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반쪽짜리 얼굴과 나머지 팔이 어디가 있냐면 미래에 가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뭐냐면은 1권에 있던 그 학교가 사라질 때 어쩌다 보니 얘는 신체의 일부만 같이 넘어간 거지 학교랑.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설정이거든요. 엄청. 일본에서 이제 교장이 발견한. 맞아요. 맞아.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은 이 반쪽짜리 얼굴과 반쪽짜리 손이 결국 뭘 하냐면은 아이들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 작가가 엄청나게 뭔가를 의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뜻이냐. 현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 그리고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상적인 어른이거나 혹은 뭐가 됐건 그들은 현재에 있어요. 근데 이
표류교실이 가버린 저 먼 미래의 어른들은 뒤틀려 있어요. 다른 형태인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선생 혹은 시체라고 할 수 있는 미이라의 형태 그리고 반쪽짜리 강도 얘네들이 얘네들을 도와준단 말이야. 되게 아이러니지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되게 시니컬한 거예요. 현재에 있는 어른들이 미래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형태는 다 뒤틀려 있는 거야. 먼 미래가 있는 선생님들이랑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다 죽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뒤틀린 어른의 형태가 사실은 이제 퇴장하고 엔딩에서는 심지어 그들만 남은 세계에서 그들은 그들의 이제 지구를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과거와 미래가 접점을 이루는 그 순간들의 어떤 어른들과 아이의 모양이 굉장히 사실은 이 표류교실 주제를 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되게 탁월하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다. 그러니까 작품 전체에서 던지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와 연결돼 있는 도구들이고 그 환경 조성 세팅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사실은 가끔 나오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엄청나게 주된 이야기라면은 아마 더 자주 나올 거예요. 그 주된 건 아니, 이 사람이 주된 거는 아이들이 고통받는 그걸 보여주는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사실은 뭐냐, 지금 실존하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냐?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이 이야기가 100이면은 90은 아이들의 고통.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어른의 모습은 10. 근데 그 어른들이 도와주긴 하지만 사실 거의 무의미한. 그리고 그들은 사실 심지어 아직 그들에게 갈 수도 없는, 현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른들을 그리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 1권, 2권, 3권에 관통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인상적인 사건이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그렇잖아요. 사실 되게 놀랍잖아. 이게 인과를 떠나서 이 기세도 놀랍지만은, 와, 이런 상상을 해내다니. 그것도 사실은 이 만화를 보다 보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 어린이나 혹은 이 어른들이 이 만화 읽었을 때 충격을 생각하면 되게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생각해봐. 선생이 초등학생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뭔가 더듬더듬해서 그 호텔에 있는 벽을 더듬었더니 뭐가 짚혀서 그걸로 위기를 탈출하는. 근데 그것이 과거와 미래를 잇고 있는. 이런 통찰과 상상이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엄청난 거거든. 그 연결성이,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게 개연성이 된다는 그러니까. 게 너무 신기한 그것이 지점이죠. 이제 만화적인 기세인데. 상상력의 놀라워. 패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데. 이게 뭐 어쩌겠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뭐, 재밌게 봤으면 그쵸. 됐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현재의 어떤 누군가가 만화나 영화로 이거를 각색한다. 아마 굉장히 피곤할 거야. 어려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거 표류교실 영화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네. 아 감독 힘들었겠다. 옛날 영화기도 하고. 옛날 거라. 그러니까 리얼리티에 대한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각색이 필요할 거고. 왜냐면은 현재의 콘텐츠들은 굉장히 인과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 작품 자체를 차라리 만드는 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작품에서 영향받아서 만드는 수 있는 이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의 작품들은 뭐 배틀로얄도 그런 거고. 그렇죠. 그 얼마 전에 영향을 줬겠죠. 지금 우리 학교는도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네, 있는 네. 거고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건 이 작가가 이런 이게 툭툭 끊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자극적인 어떤 단편들을 모아놔서 시적으로 이 당시의 어떤 주제성, 자신의 이야기를 풀었다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맞아. 네. 근데 저는 좀 이거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놀라웠던 게 되게 많은 862명의 인원이 미래로 네네. 가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사망을 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외부적으로.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외부적인 뭐 어떤 뭐 스포를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의 사건들 속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사망한 것보다 뭔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사망한 사람들 수가 훨씬 많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지금 최재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 사이의 그 소통 같은 거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과 더불어서 이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뭔가 협동하고 서로 대화하고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걸로 생각하시고 설치를 하신 걸까 이런 생각이 또 그런 면이 들더라고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결과적으로는 엔딩에 가선 최종에 가서는 어쨌건 그래놓음에도 불구하고 믿자. 너희들 할 수 서로를- 있어. 우리는 너희들과 전혀 다른 시공간 속에 있지만 괜찮을 거야. 너희들끼리 해낼 수 있어. 그 다이나마이트를 너한테 손통시키고 모함했던 아이도 너는 받아들였잖아. 맞아요. 너희들은 그만큼의 그릇이 있어.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엔딩이 사실 보통 이런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류애가 강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맥락에서 약간 믿음이라든가 그쵸. 우메즈카조가 어떤 연대 혹은 포용에 관해서도 고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에 대해서 엄청 냉소적이야. 그랬던 것 그리고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음. 엄청 암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면이 있지. 엔딩. 어떤 희망적인 면을. 다빈님도 뭔가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인상적인 장면은 1권에 있는데 1권 초반에 역시 1권이 힘이 세. 일권이 일권이 대단하죠. 재밌어. 저는 공포 만화 다른 만화들도 그렇지만 공포 만화가 약간 사건이나 장면을 배치하는 어떤 그게 다른 만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성적으로. 그래서 구성적으로 봤을 때 그 편집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저는 1권에 그 지진이 딱 일어났을 때 이 우메즈 쇼크가 잘 드러나는 의학하는 표정이 있어요. 야마토 초등학교에 간판을 든 친구, 그 쇼의 친구가 설마 우리 학교가 하고 딱 달려갔는데 표정이 먼저 나오고 2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이 붕괴된 걸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양면 페이지로 크게 이게 나오고 이게 일단 좀 너무나 강렬한 도입부. 맞아요. 되게 엄청 유명한 장면이에요. 네, 기억이 남았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시작되는 듯했다가 쇼가 밖으로 달려나가서 이 이동한 시공간에서 내 이 학교 밖의 세계가 끝장이 났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표류교실하고 속지가 나오고 타이틀이 나오고 목차가 나오는 이 애장판의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1권이 특히 기억에 많이 남는 어떤 장면적으로 봤을 때 되게 기억이 남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구성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엄마 나오는 부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마 나오는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그 다른 세계에서는 얘네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도 안 믿으니까 혼자 미친 것처럼 보여가지고 광기가 되게 심하게 그려져서 보는데 웃긴 장면도 있고 슬픈 장면도 있고 약간 그 광기가 너무 심해서 무서운 장면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엄마가 그 혼자 돌아온 애기 유한테 쇼의 일기를 받잖아요. 받고 나서 어머 내가 그치 얘한테 이런 걸 다 해줬지 하고 눈물을 훔치다가 근데 내가 모르는 사건만 이거는 왜 고맙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그 로켓 장면이란 말이에요. 저는 근데 로켓 장면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갈 때까지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 마지막에 갔을 때 엄마가 이건 뭘까 하고 모르겠네 한 다음에 나중에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거든요. 이게 무슨 용건일까 하고 그 다음에 쇼를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이걸 구성적으로 봤을 때 이제 먼저 나온 페이지에서 쇼가 엄마를 통해 받은 어떤 로켓 같은 걸로 통해 어떤 구호 물자 같은 걸 공급을 받고 언젠지 모를 그 미래에 보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쇼의 일기를 받아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갔을 때 미국에서 온 전화를 받고 거기에 나중에 이 만화에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건들이 또 있을 것이다라는 암시를 하면서 끝나는데 그게 이 유는 돌아왔지만 이 남아있는 미래 세계에 남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는 상상을 자극하면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 구성이 되게 재밌는 게 유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의 메시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표류하는 교실에 있던 아이들은 유만 혼자 미래로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만화 속에서 유는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일본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역사적인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방향의 흐름이 되게 실제 일본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그 흐름하고 엄마하고 남겨진 쇼의 시간이 되게 기묘하게 거꾸리로 맞닿아 있는 그 지점들이 저는 되게 구성적으로 재미있고 이 만화를 좀 완성도를 높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네. 근데 이제 아까 네. 뒤에 얘기는 당연히 너무 동의하고 근데 앞에 했던 얘기 좀 덧붙이자면은 처음에 학교가 사라지는 연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그 친구가 그거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학교 없어지는 거를 쾅 하고 나서. 근데 거기서 이제 특이한 연출이 뭐냐면은 보통 뭔가를 놀래킬 때 만화에서 잘하는 작가들은 놀래킬 무언가를 먼저 보여줘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놀래요. 반응. 네, 왜냐면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놀래야 되는 당사자가 독자여야 되거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만화 연출 시간 순서로 보면은 그런 것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만화 연출 문법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독자가 몰입하고 독자가 재밌어야 되니까 강력한 이미지, 한마디로 아까 전에는 뭐 학교가 사라진 엄청나게 거대한 공터 아니면 괴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한 경험을 독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재밌거든, 독자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네가 이런 거야. 같이 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친구는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고 내가 데려온 친구는 처음 와본 거야, 여기를. 근데 나는 너무 여기를 알고 있어서 여기 코너를 꺾으면 엄청나게 멋진 풍경이 펼쳐진 걸 내가 알아. 근데 친구한테 이러는 거지. 야, 준비해라. 기저귀 찼어? 야, 기저. 야, 진짜 이번에 이 코너 돌면 엄청난 풍경이 펼쳐질 거야. 자, 각오해. 이러면 어때? 갑자기 김 빠지죠. 사실 빠져. 김 빠지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내가 알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줘야 돼. 아, 여기 뭐 돌아가면 멋있어. 같이 가자 이렇게. 그러면 친구가 뭐 알아서 느낄 거라고. 이게 뭐냐면은 독자를 먼저 생각하는 연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강력한 이미지와 사건의 핵심은 독자가 이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메즈 카조는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어떠냐면은 애들이 먼저 놀래. 그다음에 나와. 1, 2, 3, 4 어, 딱딱딱. 근데 대단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이미지가 너무 강력하니까 같이 놀라. 맞아.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현대에서의 만화는 놀래키거나 이미지를 경험시키는 걸 독자한테 먼저 넘기고 이 인물들에게 전가시키는데 이 예전 만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작가가 자기가 먼저 놀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만화로 그리고 독자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먼저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그런 맥락에서 이 우메즈 카조의 표류교실에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초창기에 그런 연출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메즈 카조의 이미지가 너무 강력해서 그거 그래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마저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너무 이상함 그치 너무 제곱. 그 화자나 주인공이 놀라서 뭔데 하고 봤더니 원래대로라면 현대 만화에서는 그렇게 짜게 식는데 더 강력한 이미지로 더 놀래킨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좀 놀라운 면이 있다. 예. 자신감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참 뭐랄까 열려있게 다양하게 느끼면서 보기 좋은 만화인 것 같아서 지금 시국에 읽어도 딱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랄까 앞에 처음에 이 에피소드를 꼭 이 시국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돌아가시는 맞아요. 바람에 이 뉴스를 접하자마자 이제 미약탐구회랑 이제 전평시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루게 된 건데 근데 최지훈 작가님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 동시대를 따라가서 본 건 아니고 뒤에 이제 발견한 작품이고 그러고 나서도 우아하고 어쨌든 나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작가인데 네.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2, 3년 근래에 이제 작가님들이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시죠.
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우메즈 카주 소식 들었을 땐 좀 더 남다르셨을까 아니면은 어차피 작품 활동은 지금은 거의 안 하는 상태로 거의 네. 예능인처럼 활동을 하셨었으니까 사실 쉬고 계셨어요? 느낌이 좀 어땠을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그 한국 만화가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일본 쪽의 만화가들 특히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죽으면은 류시 사카모토 때도 그랬고 네.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메즈 카주 때도 사실은 좀 눈물이 나긴 했는데 이 사람 만화 특성 때문에 그런지 막 서글프게 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콘사토시 때랑 곤 사토시. 예, 그 다니구치 지로가 죽었을 때는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좀 펑펑 울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메즈 카주 죽었을 때도 이렇게 울컥했죠. 근데 왜냐면은 이게 계속 이어졌어요. 그 미우라 켄타로 죽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가들이 막 그렇게 되니까는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엄청나게 위대한 좋은 작품들을 네. 저렇게 두꺼운 책으로 여러 작품을 남겼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오히려 귀감이 되는 게 있으니까 잘 된 거죠. 그렇습니다. 14세가 그 만화가 한국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려울려나요? 네. 14세는 불가능해요. 네. 그 정도요? 근데 나는 신고는 가능할지도. 근데 그것도 위험한데. 둘 다 위험한. 근데 저도 14세가 좀 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14세는 그냥 좀 곁다리로 얘기하면은 이게 표류교시랑 연결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속편은 아니야. 근데 누가 봐도 보다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네, 누가 봐도 요 그 쇼의 먼 미래와 쇼의 엄마의 현재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라는 걸 여러모로 알 수 있는 게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저 미래 인간도 있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되게 어떤 여러 가지 인간 욕망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만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런 쇼가 간 먼 미래 같은 미래가 됐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도 아마 좀 궁금했을 거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이 일본이나 혹은 지구가 인류가 어떻게까지 하면 저렇게 될까라고 했을 때 그걸 그린 건데 예를 들면은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맥락 중에서 이게 인간이 그 바이오 공학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되게 자유로운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게 뭐냐면 막 변형을 계속한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그 주인공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 만드는 공장에서 태어난 닭머리를 가진 닭대가리 인간이잖아. 그런 것처럼 생물학적인 어떤 변형을 많이 일으켜서 반대로 그러니까 인공적인 닭을 죽이지 않고 닭고기를 먹을 수 있다던가 이런 어떤 장점도 있지만은 동시에 동물원에는 뭐가 있냐면은 동물이 아니라 변형된 동물들이 동물원에 있어요. 되게 신기한 동물들. 사실 그걸 보고 있으면서 보면은 그러니까 신기한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막 얼굴이 막 100개인 소 막 이런 이상한 기괴한 것들만 기괴한 있고. 동물들이 있는 동물원인 거야. 기본적인 동물들이 있는 동물원은 없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14세 속의 인물들은 먼 미래죠. 거기에 인간들은 그 동물들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동물원을 보듯이 봐. 근데 독자인 우리는 너무 무서운 거지 그걸 보면서.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또 거기 어떤 게 있냐면은 레슬링 장면, 그러니까 격투기, UFC 같은 격투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도 약간 변형된 인간들이 싸울 수가 있어요. 자기 능력치가 막 바뀌어. 근데 그 과정에서 애들이 이성을 잃어. 왜 그러냐면은 사실 동물적인 DNA가 강해지면서 뭐냐면 변형을 하는 만큼 그만큼 이성을 잃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막 되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19금적인 그런 맥락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만화기 때문에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 완전 좋아하실 것 재밌죠. 같아요. 완전 재밌고 완전 왜 그런 왜 그렇게 저도 좋아해요.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전혀 선정적이거나 포르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적이고 굉장히 함의적이고 이게 사회 비판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훌륭하고 사실은 서구권에서 완전 걸작으로 인정받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정서 때문에 나오기 힘들다는 뜻이었고 그래서 찾아보면 좋아요. 근데 어쨌건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4세는
이 표류교실이랑 또 짝을 이루고 있는 만화니까 그런 의미에서 찾아보면 좋다. 표류교실을 만약 재밌게 봤다면. 방금 이제 녹음하면서 국내 중고 사이트 찾아봤는데 일본판 한국에서 중고로 파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메즈 카즈오 작가와 표류교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작가님이 평온한 곳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이 쾌활하게 잘 지내시기를 빌겠습니다. 2025년도 이렇게 미학탐구의 첫 시작을 열었네요. 뭔가 네. 플랜을 짰는데 플랜대로 열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그렇네요. 올해 2025년 계획들은 다 어떠세요? 계획이요? 네, 뭔가 지금 계획 짤 다들 멘탈이 네? 안 되나? 없어요. 그런 게 있겠어요? 네, 뭐 없어요? 아직은? 저는 있죠. 우선은 파면. 아, 그거를 계획으로 치면 치면 네. 우선 파면하고 뭐 그리고 뭐 사실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우선 있긴 하만 하죠. 네. 하만전을 2회를 잘 해야 되고 사실은 그거는 계획이 아니라 사명. 그치. 저도 이제 만화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밀린 일도 마감해야 되고 할 일은 많죠. 그리고 이거는 별건 아닌데 제가 그 연대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 올바른 어떤 국가 혹은 올바른 사회가 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표류교실이랑도 연관된 얘기라서 하는 건데 네. 다른 게 아니라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만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건데 사실은 하만전을 작년에 우리가 겪으면서 느꼈던 게 연대잖아요. 그게 이제 만화 페어라는 이름의 연대거든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어린 나이에 만약에 만화를 좋아하고 원래 시작이라는 건 어쨌건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따라 그리거나 그거를 좋아하면서 시작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런 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만화, 내 창작 만화, 좋은 만화를 해보고 싶어라고 했는데 고등학생 때나 대학교 때. 근데 내가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창작 만화 페어가 그래도 있어. 하만전이라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창작만을 했더니 만화 전문 페어는 그냥 시카프나 이런 상업적인 혹은 기존에 있는 만화를 그냥 서로 공유하는 혹은 더 좀 독립적인 거라면은 뭐 디페스타나 서코나 북코처럼 2차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한마디로 근데 그 기존에 있는 만화를 기반으로 즐기는 거는 뭐 어떤 거냐? 사실은 일본 만화거든. 그리고 한국 만화는 보통 웹툰이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순수하게 아직은 모자르지만 창작 만화를 들고 나와서 이거 어때요? 제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재밌게 봐주세요. 그게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그런 게 사실 없었단 말이야. 근데 하만전이라는 페어가 있으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 리뷰도 제일 많았잖아. 아, 내가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근데 이제 정치나 이런 표류교실 얘기랑 왜 꺼내냐. 좋은 정치나 좋은 사회라는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과 내가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그 연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웹툰이 지배하는 시대야. 웹툰만 있는 세대야. 없고. 출판 없는 시대야. 그리고 출판을 하면은 핍박받아. 그러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사실은 파시즘이거든요. 전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쪽으로 쏠린 거는 뭐가 됐건 좋지 않아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가 더 대단하고 기득권을 없애자는 게 아니야. 뭐든지 강한 건 있기 마련이고 유행은 전복되고 다시 돌아오고 돌고 도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애플은 마이너였지만 지금은 사실 거의 메이저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윈도우가 메이저고 애플은 완전 마이너였지만 어쨌건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게 웹툰이냐 출판만화냐 혹은 영화냐 독립영화냐 혹은 메이저한 아이돌 음악이냐 인디밴드냐 사고의 다양성 혹은 나의 어떤 입체적인 생각의 방향성이 사실은 올바른 사회, 올바른 정치를 만들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웹툰도 재밌지. 근데 난 출판 만화 싫어가 아니라 웹툰도 재밌고 출판 만화도 재밌지가 되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서로에 대한 존중. 근데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건 다름에 대한 인정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시작되면 뭐가 있냐면은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아, 넌 나랑 좀 다르구나. 근데 꺼져 죽어. 이게 아니라 아, 넌 나랑 다르구나. 근데 넌 그거 왜 좋아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건 A인데 난 이래서 A를 좋아해. 너는 근데 B를 왜 좋아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지만은 좀 다른 형태가 있다면 그것이 왜 다른 형태로 사람들이 지고 있는지 관심 갖고 그리고 그거를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게 좋은 어떤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좋은 정치고 사실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여자 작가냐 남자 작가냐를 분리시키지 않고 웹툰이냐 출판만냐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때 이해하게 되고 이해함으로써 동시에 더 나은 다음에 선택을 할 때 같이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시국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 해내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입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입체적인 생각들이 정치나 어떤 법을 정하거나 할 때도 되게 입체적인 선택들을 서로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연대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네. 이 표류교실과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좋아하는 만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출판 만화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웹툰이 싫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작건 크건 달라도 서로가 들어주고 마치 여기서 오토메였나? 걔가 다이나마이트를 들고 폭발한다고 오토모. 했어도 괜찮아. 이제 너가 얘기해줬구나. 음. 괜찮아라고 해서 악수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이 2025년을 보내면 이 시국도 정리가 잘 될 거고 저희가 담고 있는 이 시인과 혹은 좋아하는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 같이 더불어 좀 더 즐길 수 있고 더 좋고 넓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거를 읽으면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국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그냥 그래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무덤덤하게 느꼈지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길게라도 이제 사람들한테 저 연대에 대한 뜻을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도 한 두 달 정도 간격으로 해서 새로운 작품들 가지고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네. 오늘 리스트업 하고 가세요. 자,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리스트 얘기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큰 변동 없으면 1년치의 네. 리스트를 만들고 계획대로 하죠. 계획대로 하죠.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여기에 저희가 기준이 뭐냐면은 이왕이면 남성 작가, 여성 작가를 섞는다. 그리고 나라도 한국 만화, 일본 만화, 서구권 만화도 섞는다. 가능하면 동등하게. 제가 이 얘기 왜 꺼내냐면은 사실은 이게 혹시나 오해할까봐 하는 얘기지만 PC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PC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PC를 과도하게 하면 안 좋은 거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공정함, 어떤 평등함 같은 게 사실은 더 다음에 대한 어떤 정치, 그러니까 혹은 더 다양한 시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이 얘기 제가 한 번 더 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그냥 좋아하는 만화 얘기를 할 뿐인데 거기에 최소한의 세팅값을 놓고 좋아하는 만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다양한 시각, 다양한 입장, 다양한 어떤 정치적 시선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저희가 좋아하는 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일본 만화만 막 한다. 그쵸, 막 그 얘기만 하고 혹은 뭐 어쩌다 보니까 의식하지 않아가지고 남자 작가만 얘기하고 근데 충분히 사실은 다양한 걸 즐기고 있는데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발화자 혹은 발언자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태도와 세팅 값을 하면은 저희는 단지 좋아하는 만화를 하고 있을 뿐인데 심지어 저희는 독립 만화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입체성과 다양한 시각이 사실 넓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양한 만화, 좋은 만화를 이 한국이라는 토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이 될 거라는 의미에서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면에서 하니까 그런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학탐구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